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2017년 첫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죠. 지금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아까까지는 비가 좀 내렸는데요. 자, 비 내리는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첫 출발을 하는 날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연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경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설 때 또 이런 얘기 할 테니까요. 오늘은 반만 받겠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중국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사드 보복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보통 전기차는 보통 비싸니까 각국 정부들은 보조금을 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중국 같은 경우는 총 493개의 전기차 모델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쉬운 건 한국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한 푼도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삼성 SDI나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가 달린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로 확인은 된 거고요.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다. 근데 사실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배터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가 퇴출될 위기에 내몰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한국행 전세기를 금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주말에 알려진 소식이죠. 보통 중국 사람들 대부분 이제 전기 운항편을 이용을 하는데 중국은 최대 음력 명절이 이제 설인데 춘대죠. 이때 너무 관광객이 몰리면 비정기 운행, 즉 전세기를 띄우거나 그리고 지방 도시, 그러니까 정기 항공편이 없는 중국 지방 도시와 한국 도시 간에 운영될 때는 이런 전세기 띄우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전세기를 띄우는데 전체 중국 관광객 중에 한국 항공기 기준은 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중국 항공사까지 포함한 두 자릿수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월부터 전세기 취향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중국의 유커 비중의 60% 이상은 한국의 면세점, 그리고 항공사, 그리고 백화점들 타격을 받겠죠.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지난해 한국 드라마나 광고를 중국 방송에서 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싸구려 저가 집단 여행 패키지도 한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5월에 사드가 진짜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이런 보복성 조치가 더욱더 강해지고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런 악재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씩 회복한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죠. 예? 맞습니다. 작년 한 해로 보면 줄었는데 연말로 보면 좀 늘었다라는 거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작년 12월 수출은 451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6.4% 늘었습니다. 예.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계속 수출 준다는 얘기만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건 26개월 만의 일이고요. 한국 수출 기업들은 다들 이제 그 수익성을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겠죠.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수출은 7.3%, 2014년 12월 2년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로 보면 감소했지만 올해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도 지금 계속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죠. 그럼 원 달러 환율 좀 오르겠죠. 그럼 결국에 수출이 작년보다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 선진국 미국의 경기가 좀 좋으니까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기차 얘기가 좀 많은데 그렇네요. 이 탤런트 손지창 씨가 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손지창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뉴스고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뉴스죠. 예. 손지창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 9월에 둘째 아들을 태우고 집안 차고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가 벽을 뚫고 거실로 박혔다. 말로만 듣던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손지창 씨가 100%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손지창 씨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종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 연예인이 돈을 노리고 소송을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번 소송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게 단순히 연예인의 소송 사실보다는 전기차의 거의 혁신적인 업체인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문제를 소송했다라는 거고 손지창 씨는 집단 소송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한국에도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입차나 오래된 차를 타는 분들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고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네요. 예? 그 자동차 보험 그냥 뭐 보험 모집을 통해서 하거나 전화 통해서 하시는데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설 사이트가 아니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만들었고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어떤 검증을 받는 사이트인데 이건 보험사마다 자기의 조건별로 다양한 보험료가 다르겠죠. 이걸 비교해보고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지금은 이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나의 국산차 보험료만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새해부터는 수입차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연식이 15년 이상 된 노후차도 내 보험료가 어느 보험사가 더 싼가 이렇게 조율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차량 가격, 사고 이력 이런 걸 기입을 하면 실제로 내가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게 개선된다 그러죠? 일단 지금도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난다라고 할 때 내가 과실 비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받쳤다라고 해서 2대8로 났다. 내가 20%, 과실이 20%고 상대방이 80%인데 예. 그럼 보험료는 나온 이제 자차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2대8로 나눌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할증이 되는데 할증은 똑같이 됩니다. 왜 내 잘못이 적은데 할증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지? 가령 30% 된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할증이 되거든요. 이게 좀 예. 억울하고 이건 그렇죠. 좀 부당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과실이 예. 적은 피해자의 보험료는 덜 오르는 방식으로 자동차 분야 할증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자, 2017년 첫 시간인데 예. 올해 기대되는 스포츠 이벤트 뭐가 있을지 이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올해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 국제간 대회는 없습니다. 예, 없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하거든요. 이 굉장히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예. 이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열립니다. 예.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 WBC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계속해서 열리거든요. 이 정도 대회가 우리 스포츠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이벤트라고 보고요. 이 다음 달에는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아시안 게임이 열리고요.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동계아시안 게임 좀 의미 있는 대회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7월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예. 이 대회에 이 박태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박태환 선수 만약에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다고 한다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야구가 3월 31일에 개막합니다. 자, 아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말씀하셨는데요. 예. 1라운드 경기가 고척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관심이 가는데, 근데 지금 김인식 감독이 그 마무리 투수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김광현, 이용찬, 정근우 선수가 수술을 했고요. 아이고, 예.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강정호, 또 김현수, 추신수 선수도 대표팀 합류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역대 최약체 대표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이제 김인식 감독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인식 감독이 오승환 선수라도 합류한다면 좋겠다 이런 뜻을 자주 내비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승환 선수가 이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오승환 선수 뽑자니 여론이 안 좋고요. 또 안 뽑자니 대표팀 전력이 너무 약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모레 WBC 대표팀 코칭 스태프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오승환 선수 선발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농구가 12월 31일 경기를 밤 10시에 개최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완전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12월 31일 밤 10시에 열렸던 이 오리온과 SK전에서 간단한 공연 그리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즌 최다 관중이 몰려들었는데 6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모처럼 이 KBL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반응이 줄을 잃었고요. 이 마케팅에 성공했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이제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어제 새해 첫날 경기에서 삼성이 5연승을 달렸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지난해 야구, 축구가 함께 부진했고요. 예. 배구도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농구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어제 새해 첫날 경기에서 이 KCC를 89대 74로 이기고 5연승으로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외국인 선수 라틀리프가 26득점 13 리바운드로 크게 활약했거든요. 근데 이 라틀리프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국 여권이 목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이게 이 한국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는 얘기냐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맞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귀화 의사를 밝혀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어제 출국을 했는데 이게 월드컵 3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봅슬레이하고 이 스켈레톤 대표팀 보면은 이 운동 선수들은 역시 운동 잘해야지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귀국하거나 출국을 해도 관심 바뀌었는데 이 최근에 세계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이제는 뭐 매번 공항까지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예. 그 6일부터 이 독일에서 월드컵 3차 대회가 열리거든요. 예. 이 봅슬레이 대표팀의 에이스 원윤종, 서영우, 스켈레톤 대표팀의 윤성빈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 대표팀이 어제 다 출국을 했고요. 이보다 앞서서 지난달 23일에 루지 대표팀의 에일린 푸지시에 선수가 먼저 출국했는데 이 에일린 푸지시에 선수는 독일에서 특별 귀화한 파란 눈의 국가대표입니다. 태극마크 달고 처음으로 출전하는 월드컵인데 이 루지에서도 메달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요. 오늘 새벽에 선발 출전했는데 어땠어요 오늘? 오늘 새벽에 이 왓포드전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4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토트넘이 4대1로 이기고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말을 줄이고 바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겨우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년 미키마우스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의 명언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조금 전에는 저희가 이제 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보내드린 이 한마디 이 순서였는데요. 마음이 아주 그냥
그 아침부터 아주 좋았는데, 자, 지금 음악을 들으시는 순간부터 분위기 확 바뀝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출발입니다. 예, 이종근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 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꽃기호 닭의 정인년 새아침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영호입니다. 꽃기호지 맞아요. 참. 자, 아니 근데 사실은 설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병신년이에요. 아직 그렇죠. 병신년이 가진 예, 않았죠. 설이 예, 정유년은 이제 이 설이 지난 다음에 오는 거고. 자, 근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안건은 그냥 손으로 때릴게요. 예. 새해부터 이러십니까? 괜찮아요. 이 주먹이 있으니까요. 네. 2017년 정치권의 발언대 이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음원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부터 시작해서 뭐 정유라나 특검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밝혀내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게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나서서 지금 밝히려고 하신 그 국회의원들이 힘을 좀 더 써주셔서 진실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국민들을 개돼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들 좀 의견이나 뭐 요즘 뭐 정세나 그런 게 어떤지 좀 더 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안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절대 권력은 나누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도덕성이 바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썩은 부패, 이거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검증을 잘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지켜보고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돼서 2017년도에는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인 아저씨들 그만 싸우고 2017년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세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기 두 분은 어떤 거 하나씩 꼽으시겠어요? 올해 이종근 실장님 올해 뭘 바라는지 정치권에는 제가 바라는 게 건 없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끌어안았던 거 뱃살들 다 좀 버려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란 건 뭐냐면 진영 논리. 맨날 우리 편은 무조건 옳아, 상대편은 무조건 나빠. 뭐 이런 진영 논리, 진영 싸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예. 저는 뭐 시민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민을 좀 만만하게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2017년에는 깨끗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 갈 사람은 가더라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죠. 그래서 새해 탄핵할 사람은 탄핵하고 그리고 새 대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치가 깨끗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잖아요. 예? 근데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유난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전 그래서 이런 걸 바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권에 뭘 바라지 말고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려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맨날 우리가 정치한테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지 정치는 우리의 가만히 있는데 우리한테 잘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어제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 처갓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들을 갑자기 소집을 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이종근 실장님은? 일단 약속을 지켰다.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기자들한테.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할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사실 그 질문하는 것도 용기 있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사실은 이 질문 안 받기로 했는데 그때 그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남긴 말씀. 자, 질의응답할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하필이면 1월 1일 날 딱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헌재 이 재판 기일, 공판 기일이 이제 잡혔고 이번 주에 3일입니다. 그다음에 특검
그러니까 특검 소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대면 조사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응해서 사실상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라기보단 특검과 헌재에 대해서 자기 변호의 변을 밝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특검 조사에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 너무 충분히 자기 변호를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쭈어라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방어 논리를 한 40여 분에 걸쳐서 굉장히 뭐 공을 들여서 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 네, 저도 뭐 선전포고인지 아니면 셀프 세뇌인지 특검과 헌재를 앞둔 자기 방어 논리에 충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그 대통령의 얘기를 요지를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 때는 관저에서 정상 업무했고 삼성 문제는 특검이 자기를 엮었고 세 번째 최순실은 지인일 뿐이고 한마디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국민 담화에서 세 차례 사과한 건 무엇이 되며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그리고 국민들이 1000만이 넘게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정월 초하룻날 새해 첫날부터 촬영 금지, 녹음 금지, 노트북 금지해서 결국 취재 기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첫날부터 이게 그 기자들을 고생시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대통령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새해 덕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는 제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갑자기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미리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예,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이틀 전에 그죠? 대통령의 일정이 사실은 그 비밀이잖아요. 2급 비밀이잖아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전에 엠바고를 붙여서 이런 걸 한다. 기자간담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들어오고 언론 각 매체마다 대응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이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데 그럴 시간을 안 준 거예요. 어저께는 15분 전에 통보가 왔답니다. 근데 기자들이 떡국 먹고 있다가 또는 떡국 먹고 이제 좀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러다가 또는 어떤 기자는 트레이닝복 있죠. 뭐 사실 춘추관에서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게 휴일이었고 혹시 휴일 아닙니까? 별 이벤트가 없겠구나 하고 그냥 자기 부스에서 편하게 있었던 기자도 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15분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기들을 전부 사용하지 말고 와라.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집을 해서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도 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어제 그럼 그 장면은 청와대 측에서 찍은 건가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제공한 장면이고요. 기사로 나온 것들은 기자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아니, 화면은 자기들이 찍은 거고 기사는 이렇게 됐어요. 앞부분 전혀 다 빼먹고, 아까 그 인사말이 있거든요. 인사말 다 빼먹고, 중간부터 거의 그 청와대에서 정리해서 그걸로 사실은 엠바고 풀렸어요. 그래서 한 4시 정도부터 풀렸는데. 그러면은 기자들이 쓰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썼는데 쓴 내용이랑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부분 좀 없었다. 기자들이 다 썼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 청와대에서 언제나 풀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풀한 걸로만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리고 언론에 나온 건 풀한 내용입니다. 풀한 내용이고 초반 내용은 기자들이 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 개인적으로 정리한 앞에 부분은 좀 인사말이었고 약간 농담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헌재를 향한 얘기다. 이 특검을 향한 얘기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탄핵은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지금 박한천 소장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그런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는 쪽이 조금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공정하게 하겠다는 절차적인 어떤 그런 민주성. 그러니까 양쪽에 다 모든 어떤 것들을 전부 다 들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하겠다. 이러면 신속하게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속하겠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박 소장이 또다시 신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월 달 내로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오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심리를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도 10번 심리를 했는데 지금 10번은 못 채워요. 박근혜 소장 임기 내로는. 그래서 빠르면 어쨌든 3월 13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4만 건이래요. 그 페이퍼가. 근데 2만 건을 20명한테 헌법 연구관한테만 다 돌리더라도 복사하는 데만 며칠 걸린대요. 4만 페이지라고요? 예, 4만 페이지요. 4만 쪽. 그러니까 4만 쪽.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복사기 사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심리할 내용을 야당에서 너무 많이 방대하게 또 했다라는 그런 또 비난도 있어요. 4만 페이지. 어휴. 어떻게 보세요? 네, 저 3월 9일 탄핵, 4월 26일 대선 실시 예상해 봅니다. 헌재가 1월 3일 화요일, 1월 5일 목요일 1, 2차 변론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 2회 집중심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 날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그 이전이라 3월 13일 그 전주는 3월 9일 목요일 헌재가 있어서 아마 그날 결정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60일 이내에 수요일 날 대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고 3일 날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5월 첫째 주는 대선 치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60일 이내라면 4월 26일 수요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항상 법적으로 수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우리가 시민 의견 들어봤는데 차기 대통령은 나눌 수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 누구 있나요? 예, 이종근 실장님. 예? 그러게요. 일단은 국민들의 마음이야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을 꼽고 싶겠죠. 그리고 사실은 언제나 지금은 차선을 꼽는 게 아니라 차악을 꼽는 투표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대선이 사실상 그런 어떤 이 최고 내지는 최선 내지는 차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할 사람, 이것만큼은 안 할 사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아마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돌려가면서 하세요. 이종훈 실장님. 신년 언론사에서 대통령 여론조사 다 했잖아요. 한 곳만 제외하고 모든 언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한 곳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표현이 좀 그렇다. 압도적 승리라니요. 10% 차이 정도 나는 거면 많이. 근데 그게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 무응답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전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서 오늘 쭉 신년 언론의 압도적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몇 군데 언론사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사 개요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할 수밖에 아무튼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은 현재 4당 구조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하는데 여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인가. 즉 그분들이 다시 비문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반기문, 안철수, 유승민까지 연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그 얘기를 꺼냈는데 두 분이 갑자기 와락하시는 바람에 와락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경고 들어와요. 그 정도 포인트에서 압도적이라고 표현하면 진짜로 선관위에서 경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의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도덕성 있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바라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문제 없었던 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대통령제라는 거 권력이 집중됐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4당 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정의화 의장하고도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4당 체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이게 사당 체제가 한시적인 체제라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제 그렇습니다. 하에서는 이게 다당으로 굴러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있는 쪽으로 다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제의 특성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당의 분화, 여당의 분화와 함께 사당 체제가 됐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다분히 대권 직전에,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구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당 체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게 대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사실 그 사당 체제가 서로 무슨 입법을 하고 뭘 하고 타협할 여지도 없어요. 지금은 서로 이렇게 그 대권의 어떤 이를 향해서 가야 되고 대선이 끝나면 이 체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대선 패배한 당들은 사실 재기를 위해서 다시 합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선에 성공한 정당은 여소야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걸 합당할 수도 있는 옛날에 88년도에 4당이 갑자기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민자당이 생겼죠. 그때. 그렇죠. 예. 사실상 4당 체제가 이 총선이라든지 혹은 이 대선이랑 상관없는 시기에 벌어졌다면 저는 되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당제 구도를 또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또 88년도에 4당 체제 대통령제에서 다당제인 국가 없어요. 예. 예. 88년도에 4당 체제에서 이 법안이 그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이 돼서 1년 동안이지만 비록. 그래서 이 지금 보수개혁 신당을 포함해서 이 4당 체제는 대선 이후는 다시 바뀔 것이다. 어느 정당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다. 근데 저는 뭐 형만한 아우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걸로 나온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이제 민생 경제와 국정 마무리 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앞장서서 대한정당 그리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책임감과 신뢰감을 심어줘야 않느냐. 그래서 야당이 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순실 게이트 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물꼬를 좀 터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손발이 맞으면 의외로 혼란의 사당이 국민들에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또 말씀하셨는데 이 다수의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왜 조사기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지금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사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볼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게 이제 퇴진론 아니겠어요? 이른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불가측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임명진 위원장이 탈당론이고 그렇죠. 퇴진론이 하는 거를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난 퇴진할 거야라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지만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여론에 사실 이 배경이 있었고 또 당내에 또 비문 세력이 있었거든요. 임명진 위원장은 사실은 세력이 없어요. 중도가 있지만 중도는 범친박이었어요. 임명진 위원장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여론도 사실은 그 당이 서청원 의원이 나가나 최병환 의원이 나가나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걸 나갈 사람은 이미 또 30명 나갔고 또 그 안에서 반기문 총장 오면 또 나갈 사람 또 나갈 거고 이 당은 지금 사실 침몰하는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누가 나간다라는 거를 별로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어떻게 하든 이 당은 사실 대선 전에 사실 또다시 분화를 한 두세 번 겪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청산 대상이기도 하고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의원 친박 핵심들의 인적청산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비박신당 탈당한 원인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좋으나 그것을 친박들이 수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개꼬리 3년 묻어봐야 황모되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충청 의원들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은 대선을 전후로 역사에 명멸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개혁보수신당 얘기 비박들 말씀하셨는데 비박들이 지금 비박신당 개혁보수신당이
우위에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역시 포인트는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사실 비박신당도 이게 좀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다. 국민의당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잡고 있을 때는 사실 안 보였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자체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주승용 원내대표가 된 다음부터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또 좀 잠수를 했죠. 안철수 신당의 그쪽 개파가 지금 그러니까 개파의 어떤 그런 부딪힘이 나오고 사실 개혁보수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이랑 김무성 의원 두 개파라고 할 수 있네요. 어쨌든 합쳐져서 이 당이 됐는데 두 사람의 사당이냐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 같은 어찌됐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지 않는다면 그 당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유승민 의원도 1점 몇 %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두 여당이라고 하는 그 보수당 두 당 다 현재 대권 전에 또다시 분할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개혁보수신당이 대선용 일회용 정당이 아니려면 저는 반박근혜다, 반문재인이다, 친반기문이다를 넘어서서 개혁보수신당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순실 게이트 적폐청산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 검찰개혁, 반북 대결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수출 주도형 대외 의존 경제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병폐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보수 개혁 보수 신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청산실 밝혀야지만 거기에 대선 후보가 결합돼야지만 훨씬 더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것을 좀 과제로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 잡룡이 제일 많은 정당인데 경선룰은 2월에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장. 더불어민주당 역사가 민주당의 어떤 역사가 다 그렇죠. 늘 분화가 됐던 게 룰입니다. 당권룰, 대권룰, 전당대회 때 분화가 되고 또는 대선 레이스에서 분화가 되고 지난번에도 국민의당으로 분당된 게 뭐였습니까? 박지원 후보와 이렇게 경선룰. 경선률이 아니라 당권 룰 때문에 갑자기 당권 룰을 또 바꿔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이나 혹은 박원순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룰을 과연 이 개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영호 소장님. 네,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주자들의 여론조사를 다 합쳐도 50%가 되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50%가 되지 않는 4당 체제를 안정적인 구도로 놓고 40%에서 45%의 지지율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박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1대1 반기문 문재인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양강 구도 속에서는 40%에서 45%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반문재인이라고 한 이 포위 고립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인 중간지대인 제가 볼 때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교체를 위한 당내 여러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대해서 반문재인 고립 구도를 풀지 않으면 오히려 자칫 40% 45%라고 하는 고정 지지층 집결 전략이 문재인 전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어쨌든 올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영호 소장이었고요. 자, 2017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첫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